패션은 취향이지만 어떤 것들은 꺼려집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걸 좋아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화려한 로고를 싫어하죠. 여러분이 후자에 속한다면 오늘 소개할 미국 출신의 패션 브랜드 더로우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겉으로 어떤 브랜드의 옷인지 잘 보여지지 않는 소위 말하는 스텔스 럭셔리로 유명해진 브랜드인데요. 미니멀하고 절제된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해 고급 소재로 마무리한 더로우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패션에 관심이 많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패션 브랜드의 창립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브랜드에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로우의 창립자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합니다. 바로 미국의 배우였던 올슨 자매인데요.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어벤져스에서 스칼렛 위치로 나온 엘리자베스 올슨의 쌍둥이 언니들입니다. 2006년 쌍둥이 자매가 창립한 브랜드는 이제 MZ세대의 에르메스라고 불리죠. 원래 더로우는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 창립된 브랜드였습니다. 애슐리 올슨은 완벽한 흰색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 모든 체형과 연령대의 다양한 여성들에게 자신이 만든 티셔츠를 직접 입혀보고 테스트했습니다. 완벽한 티셔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 끝에 티셔츠만 만들긴 아까웠는지 2006년 올슨 자매가 티셔츠와 레깅스, 드레스 등을 포함한 7종류의 옷이 포함된 컬렉션을 만들었죠. 올슨 자매는 브랜드가 탄생한 처음 3년간은 옷에 라벨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아하면서도 단순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옷을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세련되고 시대를 초월한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걸 알아채게 됩니다. 더로우도 마찬가지였죠. 더로우의 옷들은 한 번 사두면 옷장에 두고 계속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덕분에 최근에 올드머니 트렌드와 맞물려 인기를 끌고 있죠. 더로우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영국에서 맞춤 정장을 만드는 거리로 유명한 세빌로의 이름을 따서 더로우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세빌로에서 만들어지는 멋진 정장처럼 사람들의 몸에 맞는 옷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게 아닐까 싶네요. 더로우의 옷들은 비쌉니다. 니트 하나에 100만원이 가뿐히 넘고 남성용 재킷 하나에 400만원이 넘으니 절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건 물론 옷에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일 겁니다. 더로우의 옷들이 비싼 건 뛰어난 장인 정신과 고급 소재, 꼼꼼한 디테일 덕분이죠. 더로우의 모든 옷들은 최고의 소재를 사용하여 숙련된 이탈리아의 장인들에 의해 꼼꼼하게 제작되고 오랜 기간 동안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의류와 액세서리가 탄생합니다. 디자인도 튀거나 요란하지 않고 조용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창립 이후 승승장구하며 인기를 얻어왔지만 더로우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 등장한 코로나였죠. 전염병이 지속된 덕분에 미국의 패션 및 유통산업은 급속도로 추락했습니다. 고급 백화점 체인이었던 바니스가 파산했고 수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수익성 악화 때문에 매장을 닫았죠. 물론 더로우도 이 시기 위기를 맞았지만 계속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트렌드에서 벗어나고 좋은 옷을 만들고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더로우만의 옷을 만들었던 겁니다. 덕분에 더로우는 코로나가 끝난 뒤 조용한 럭셔리 열풍에 힘입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고급스러운 패션하면 사람들은 화려한 로고가 박힌 명품 브랜드를 생각하죠. 뭔가를 드러내야만 사람들은 부유해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보여준다는 것을 올슨 자매는 파악했고 이런 독특한 접근 방식을 통해 더로우라는 브랜드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3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더로우의 성공 사례는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조용한 것이 오히려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마케팅에서도 더로우는 화려한 건 피합니다. 물론 인스타그램 계정은 있지만 일반적인 패션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광고는 하지 않죠. 자사의 옷을 사라고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대신 올슨 자매의 유명세를 이용해 인터뷰를 했고 이를 통해 더로우라는 브랜드를 알렸습니다. 전통적인 광고는 없었지만 더로우는 특유의 마케팅 방식으로 패션계의 유명인과 인플루언서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는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여전히 더로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풍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한국에 진출해 매장을 내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이죠. 브랜드가 어떻게 럭셔리 패션을 자체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지 더로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지만 더로우는 럭셔리 패션이 항상 뭔가 화려하게 보여줘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기존의 전례를 깨버렸습니다. 과연 앞으로 더로우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가죽은 우리 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특히 지갑이나 가방 같은 품목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죽은 수많은 브랜드가 탐내맞이 않는 소재죠. 여러 회사들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벨기에 출신의 델보가 손대는 가죽은 조금 더 특별한데요.
바로 고급 가죽 제품을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1829년 샤를 델보에 의해 탄생한 이래로 현재까지도 계속 가죽 제품을 만드는 델보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벨기에의 자랑거리는 초콜릿과 와플, 인종차별과 외교 간의 중국인 아내 말고도 더 있습니다. 프랑스에 에르메스가 있다면 벨기에에는 델보가 있죠. 1829년 설립된 이 브랜드는 1830년에 건국된 벨기에 왕국보다도 그 역사가 오래되었죠. 19세기 후반 벨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춰진 철도망을 자랑했는데 브뤼셀 태생의 여행용 트렁크 제작자 샤를 델보는 철도 덕분에 머지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여행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여행 중 자신의 귀중품을 항상 휴대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간파했고 1908년 핸드백을 디자인해 세상에 내놓게 되었죠. 이후 그가 내놓는 핸드백은 벨기에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델보가 1883년에 벨기에 왕실의 공식 공급업체라는 칭호를 받아 벨기에의 왕족에게 가죽 제품을 공급했으니 그 퀄리티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을 터였죠. 이후 1933년 프란츠 슈베니케가 델보 가문의 마지막 계열사에서 사업을 인수하면서 독점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그는 오트쿠티르의 관행을 반영하여 계절별 컬렉션을 소개했고 1970년 그의 뒤를 이은 아내 솔랑주와 함께 수많은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델보는 고급 가죽 제품들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델보에 속한 가죽 세공 장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각각의 핸드백을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바꿔왔죠. 그 결과 창립 이후 지금까지 3,000개 이상의 핸드백 디자인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 디자인들은 소위 황금책이라 불리는 리브레도르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참고할 수 있는 책인 동시에 델보의 역사를 보여주는 실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델보의 CEO는 자사의 제품 자체가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닌 것 같네요. 델보는 세계 각지에서 공수해온 최고의 소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델보 가방의 소재는 주로 송아지 가죽, 악어, 타조, 뱀피 등으로 고급 가죽 소재로 인정받는 것들인데요. 특히 특수 피혁 중 하나로 고도의 섬세한 기술과 작업을 요하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제품들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고급스럽다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독특한 표면을 주는 색다른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타조 가죽이나 유연하면서도 섬세한 비늘이 은은한 매력을 발산하는 뱀피 가죽으로 만든 가방들도 델보에서 사랑받는 제품들입니다. 지금까지 3,000개 이상의 가방을 디자인했지만 역시 그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사랑을 특히 많이 받는 가방이 존재하죠. 바로 더블이앙인데요. 이 핸드백은 1958년 브뤼셀 세계박람회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여전히 델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브랜드의 로고이기도 한 D자 모양의 버클이 특징으로 클래식한 디자인 덕분에 두고두고 쓸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죠. 다양한 크기와 색상 및 소재로 제공되는 이 가방은 한눈에 어느 브랜드의 제품인지 알아차리기 쉽지 않지만 우아함과 정교함이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죽으로 감싼 단추부터 부드러운 가죽 내부 안감, 편안한 그립감을 보장하는 손잡이까지 각 시즌마다 변형된 디테일을 선보이며 제품을 내놓는데 만드는 데에만 8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1958년 탄생한 브리앙백이 놀랍게도 건축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면 폴 구탈이 1958년 만든 이 가방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가 디자인한 필리스 파빌리온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남산타워에서 영감을 받은 가방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세계 3대 명품 그룹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몽블랑과 까르띠에, 예거르쿨투르 등을 소유한 리치몬트가 2021년 델보를 인수했습니다. 리치몬트가 델보를 인수한 건 자사의 가죽 액세서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동시에 리치몬트의 마케팅과 유통망을 이용해 델보를 더 큰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였죠. 2010년부터 델보는 벨기에에서만 존재하던 세계 매장을 전 세계의 60개 매장으로 늘렸고 그 결과 모국인 벨기에 밖에서의 매출 비중이 3%에서 90%로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델보는 전통과 혁신, 장인정신과 창의성, 유산과 현대성을 결합한 브랜드입니다. 델보의 핸드백은 주인의 개성과 스타일을 반영하는 시대를 초월한 작품이 됩니다. 델보의 핸드백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데 패션이 하나의 예술 장르가 된 세상에서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델보, 독특하고 세련되며 내구성이 뛰어난 고급 핸드백을 찾고 있다면 이 브랜드를 눈여겨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브랜드의 가방을 구매하면 서울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닌 벨기에의 공방에서 제작된 예술 작품을 구매하는 거니까 말이죠.
미국 출신의 패션 브랜드 타미 힐피거, 아메리칸 캐주얼을 대표하는 미국 브랜드 중 하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타미 힐피거는 디자이너 타미 힐피거에 의해 창립된 브랜드로 1990년대 큰 성공을 맛보았지만 한때 위기를 겪었다가 2010년대 들어서 변화를 꾀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현재는 남성복과 여성복부터 데님과 신발, 향수, 액세서리 등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과연 타미 힐피거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자이너 타미 힐피거는 미국 뉴욕주의 엘미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일찍부터 패션 산업과 디자인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는 일찍부터 의류 매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당시 150불과 청바지 20벌의 작은 규모로 피플스 플레이스라는 소매점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로 옷을 런던과 뉴욕에서 사오긴 했지만 직접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옷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성공하는 법은 없죠. 결국 피플스 플레이스는 문을 닫게 되는데요. 타미 힐피거는 인터뷰에서 이 경험을 자기 나름의 MBA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979년 그는 큰 물에서 놀기 위해 뉴욕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본인의 매장에서 같이 일했던 몇몇 친구들과 함께 말입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조다시에서 일하기도 했고 캘빈 클라인에 지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타미 힐피거는 행운을 얻게 되는데요. 당시에 인도의 모한 무라니라는 의류 사업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당시 무라니는 남성복을 런칭하고 싶어 했는데 우연히 타미 힐피거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타미 힐피거는 그의 지원을 받아 본인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1985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타미 힐피거가 캘빈 클라인에 취직돼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다면 미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가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타미 힐피거는 초반에는 고객들에게 남성복 라인만 선보였습니다. 첫 컬렉션에서는 버튼다운 셔츠나 시노 팬츠 같은 클래식한 프레피룩 패션을 내놓았는데요. 요즘에야 캐주얼이라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느낌의 옷들을 선보이는 타미 힐피거지만 브랜드의 프레피룩의 느낌이 남아있다는 건 여전합니다. 타미 힐피거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프레피룩 컬렉션으로부터 물려받은 젊은 느낌의 패션은 현재도 타미 힐피거의 아이덴티티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원래 타미 힐피거는 상류층을 위한 소규모 브랜드로 시작했으나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창립 때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초석을 잘 다져놓았기 때문이겠죠. 이후 1990년대부터 타미 힐피거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무한 무라니로부터 독립해 동업자인 실라스 초우, 로렌스 스트롤, 조엘 호르위츠와 직접 회사를 상장하게 됩니다. 타미 힐피거가 성공하게 된 건 1990년대부터였는데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프레피룩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타미 힐피거의 옷들이 사랑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많은 셀럽들에게 협찬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는 힙합 가수도 있었습니다. 프레피룩과 힙합 스타일, 어찌 보면 전혀 안 어울리는 두 스타일이 모여 199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의 상징이 되기 시작하면서 타미 힐피거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과연 타미 힐피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 컬렉션과 동시에 과감한 마케팅을 진행한 게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겠죠. 당시 광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타미 힐피거는 가장 효율적인 광고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요. 무명 디자이너였던 그와 당시 이미 성공한 디자이너들이었던 페리 앨리스, 랄프 로렌, 캘빈 클라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마케팅이었습니다. 의외로 이 광고는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서 타미 힐피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두 번째 성공 요인은 바로 셀럽들을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타미 힐피거가 90년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마케팅 중 하나는 유명 인사들이 타미 힐피거가 만든 옷을 입도록 했던 겁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빌 클린턴, 마이클 잭슨, 엘튼 존, 스눕독 등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과 유명 인사들이 타미 힐피거를 입은 모습을 대중에게 노출했고 이로 인해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타미 힐피거의 로고 색깔을 잘 보면 미국 국기 색깔과 일치합니다. 로고에도 드러나 있다시피 미국과 타미 힐피거 브랜드를 동일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로고에도 드러나 있듯이 타미 힐피거는 클래식부터 캐주얼까지 미국 사람들이 입는 옷 그 자체를 디자인해왔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타미 힐피거는 2000년대 들어 정체기가 오게 됩니다. 당시의 패션 트렌드에 편승해 스트리트웨어를 만들게 되는데 이 전략이 당시 타미 힐피거가 가지고 있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모두 날려버리게 되어버리죠.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했고 얼마 가지 않아 매출에도 직격탄이 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80에도 팔리던 제품을 $40에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매출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고 결국 타미 힐피거는 2006년 사모펀드인 에이펙스 파트너스에 매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PVHA에 매각되면서 현재 타미 힐피거는 PVH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PVH는 타미 힐피거 이외에도 캘빈 클라인과 수영복 브랜드 스피도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재밌는 건 CEO는 다른 사람이 맡고 있지만 타미 힐피거는 여전히 디자이너를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직접 나서서 전체적인 디자인 과정을 통솔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타미힐피거 브랜드 그 자체인 디자이너를 브랜드 운영에서 빼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타미힐피거는 2010년까지 매출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 글로벌화 추진, 디지털 쇼룸, 셀럽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북미 지역 매출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출도 회복세에 접어들었죠. 과연 타미힐피거는 앞으로도 아메리칸 캐주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계속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로로피아나에서 최근 들어 인기를 얻는 이 신발, 바로 서머워크 로퍼입니다. 이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아스팔트나 벽돌도로 위에서 돌아다니지만 사실 이 신발은 원래 데크슈즈, 즉 요트에서 신는 신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옷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로로피아나입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콰이어트 럭셔리의 대표주자, 그리고 유병원의 옷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의류 브랜드 중에서 브루넬로, 쿠치넬리 같은 브랜드와 함께 럭셔리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지만 이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했고 왜 유명인과 왕족들의 사랑을 받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과연 이탈리아 럭셔리의 대표주자 로로피아나에는 어떤 역사와 사실이 숨어 있을까요? 로로피아나는 단순히 고급 원단을 만드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풍부한 역사와 예술 그리고 장인 정신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났죠. 1800년대 초반 무역과 직물이 이탈리아 전역을 움직이던 시기 트리베로 지역의 한 가족이 양모 사업을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섬유와 관련된 노하우를 통해 이 가족은 고품질의 섬유를 생산해냈고 이후 가문의 이름 로로피아나가 브랜드의 이름이 됩니다. 로로피아나가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바로 고품질의 소재지요. 오랜 기간 동안 가족 사업을 운영해오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의 최고급 소재만을 사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캐시미어인데요. 로로피아나는 몽골 대초원의 염소에게서부터 얻는 캐시미어를 사용해 옷을 만듭니다. 재미있게도 이 섬유는 염소 한 마리당 단 30g밖에 나오지 않죠. 다른 옷들이 프랜차이즈 음식이라면 로로피아나의 옷은 인류 셰프가 최고급 재료를 엄선해 만든 요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캐시미어만 로로피아나를 대표하는 소재는 아닙니다. 안데스의 고지대 심장부에서 바로 공급되는 비쿠냐 양모도 바로 로로피아나 하면 떠오르는 소재인데요. 알파카와 비슷하게 생긴 비쿠냐라는 동물에게서 얻은 모 소재입니다. 고급 소재로 불리는 실크나 캐시미어도 비쿠냐 앞에 서면 초라해질 정도죠. 전 세계를 통틀어봐도 공급량이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캐시미어보다 부드럽고 양모보다 따뜻하며 너무 가벼워서 입은지도 모를 정도죠. 이런 비쿠냐 양모로 만들어진 로로피아나의 울 스웨터 하나에 585만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에르메스가 악어 가죽을 위한 악어 농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로로피아나도 특정 보호구역에서 비쿠냐의 양모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죠. 덕분에 로로피아나는 일정량의 비쿠냐 양모를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쿠냐를 사기엔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로로피아나는 다른 소재도 마련했습니다. 바로 스톰 시스템인데요. 물을 가공해 비와 먼지, 얼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었죠. 담요나 재킷 등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방패를 두어 보호하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가진 장점들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덕분에 고급스러운 느낌도 살아있죠. 놀랍게도 로로피아나는 래퍼부터 스포츠 스타와 왕족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로로피아나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비싼 가격이나 희귀한 소재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엔 눈에 띄지 않지만 정교한 디테일과 장인의 손길이 숨어있죠.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 수십 시간 이상이 걸리는 건 물론이고 공제선 하나에도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입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곡선, 손끝으로 느껴지는 부드러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품질이 바로 로로피아나의 특징입니다. 로로피아나는 옷이 단지 몸을 감싸는 수단이 아니라 태도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들어 콰이어트 럭셔리라는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로로피아나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로고나 장식 대신 소재와 실루엣으로 말하는 이 스타일은 과시보다는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지요. 특히 미디어 등을 통해 브랜드의 인지도가 넓어졌고 이제는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에서 원하는 사람은 꼭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로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로피아나는 단순한 패션 브랜드가 아니라 무엇을 입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말해주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옷이죠. 그래서 로로피아나는 앞으로도 한동안, 아니 어쩌면 영원히 진짜 럭셔리를 찾는 사람들의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앞으로 로로피아나는 어떤 방식으로 최상류층의 옷장을 책임지게 될까요?
가을철 럭셔리함의 상징으로 취급받는 트렌치코트. 이 트렌치코트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패션 브랜드 버버리죠. 15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버버리는 클래식한 패션의 상징과도 같은 브랜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브랜드가 선정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100에도 포함되어 있는 유명한 브랜드죠. 최근 들어 흐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는 버버리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버버리는 토마스 버버리에 의해 1865년에 창립되었는데, 재미있는 건 원래 토마스 버버리가 자신의 브랜드를 아웃도어 브랜드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굳은 영국의 날씨와 더불어 야외 활동을 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요. 지금은 고급 패션의 상징과도 같지만 과거의 버버리가 아웃도어 브랜드가 될 뻔했다는 사실은 좀 놀랍네요. 버버리의 이름은 정확히는 지금까지 3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버버리스 오브 런던이었고, 그 다음엔 버버리스, 그리고 버버리가 되었죠. 지금은 로고가 변경되었지만 과거 버버리의 로고는 말을 타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 로고는 1900년에 브랜드를 위한 새로운 로고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이었는데, 채택되어서 한동안 버버리를 대표하는 로고로 사용되었죠. 버버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트렌치코트죠. 이 트렌치코트가 큰 인기를 끌게 되어서 버버리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버버리의 트렌치코트에 들어가는 개버딘이라는 소재는 창립자인 토마스 버버리가 개발한 소재로 탄탄하고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중세시대의 망토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천인데요. 이 천을 토마스 버버리가 개선해서 특허 등록을 하고 버버리의 이름을 달아 팔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비오는 날 추위와 축축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옷이 탄생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트렌치코트는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답은 바로 전쟁에 있습니다. 1889년부터 시작된 보어 전쟁에서 영국군은 방수성이 뛰어난 개버딘 소재 이야기를 듣고 군용 방수복을 주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버버리는 영국군을 위해 타이로켄이라는 코트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군용을 위해 제작 경험이 있어서였는지 1차 대전 때 연합군은 다시 한번 버버리에게 군용 방수복을 주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어 전쟁과 달리 1차 대전은 한 가지 변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의 양상이었죠. 1차 대전 때부터 기존의 전쟁과는 다르게 참호라는 것이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버버리는 참호전에 맞는 코트를 새로 만들어야 했고, 결국 탄생한 코트가 바로 트렌치코트입니다. 1차 대전 당시 탄생한 버버리의 코트는 2차 대전 때에도 영국군 장교들에 의해 계속 사용되었죠. 전쟁이 끝나고 장교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도 트렌치코트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트렌치코트를 착용했는데요. 영화와 대중문화 속에서 버버리의 코트가 계속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버버리 하면 트렌치코트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었죠.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버버리의 코트는 1955년부터 영국 왕실의 인증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왕족들이 입는 트렌치코트,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버버리 트렌치코트를 하나 만드는 데는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트렌치코트를 만들 때 100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죠. 생각보다 더 꼼꼼하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버버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가 있죠. 바로 체크 패턴입니다. 버버리의 노바 체크 패턴은 타탄 체크라는 패턴의 일종을 변형시켜 만든 무늬인데요. 이 체크 무늬가 유명해지게 된 건 트렌치코트의 안감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였죠. 그래서 버버리 하면 체크 무늬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버버리는 상표권 문제에 매우 민감한데, 여러 나라에서 버버리의 체크 무늬를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버버리 노래방, 버버리 단팥빵, LF에서 라이센스로 생산하는 닥스와 쌍방울, 삼성물산의 빈폴 등이 버버리에게 고소를 당했죠. 하지만 모든 소송에서 이긴 것은 아니고 일부는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크 무늬가 버버리의 발목을 잡았던 적도 있습니다. 1990년대 라이센스만 사면 누구나 쓸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대중화로 인해 버버리의 체크 무늬는 싸구려 이미지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된 건 당시 경영진의 잘못이 컸는데요. 1990년대 중반까지 버버리 경영진은 라이센스를 거의 아무나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이센스란 개런티를 지불하고 고유 브랜드의 디자인이나 제조 기법을 쓰는 것인데, 그 결과 각 나라마다 버버리 이름을 달고 생산되는 제품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잠깐 동안 라이선스를 팔아서 돈을 벌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버버리의 브랜드 이미지는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버버리 경영진도 결국 본인들이 망할 것 같았는지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크리스토퍼 베일리를 영입한 건데요. 그는 새로운 버버리를 만들어내라는 특명을 받고 혁신을 감행합니다. 그 혁신은 우선적으로 체크무늬 제품의 비중을 전체 제품의 10% 이하로 낮추는 것이었죠. 또한 중국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기반 확대에 주력했고 제품 마케팅에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버버리를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의 노력으로 버버리는 혁신에 성공해서 다시금 우아한 명품 브랜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 혁신을 이뤄낸 초창기 모습과 비슷하게 버버리가 또 한 번 혁신을 이뤄냈던 겁니다. 혁신의 성공에 뒤이어 2018년부터 버버리는 리카르도 티시가 맡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이너인 그는 버버리 이전에 지방시에서 10년간 활약하면서 지방시를 인기 브랜드로 끌어올리기도 했죠. 등장과 동시에 새로운 로고, 새로운 모노그램을 내세우며 젊은 브랜드로 버버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현재에도 여전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그는 새로운 버버리를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의 길을 걷고 있죠. 과연 앞으로 버버리는 처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랬던 것처럼 성공적인 변화를 이뤄내게 될까요? 많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신녹색의 왁스 재킷, 영국 왕족도, 록스타도 그리고 패션 피플들도 입습니다. 바로 영국의 아우터웨어 브랜드 바버의 제품이죠. 패스트 패션이 대세인 시대에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오며 슬로우 패션을 추구하고 있는 바버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서 항상 같은 제품을 고집해왔고 이제는 그것이 고집이 아닌 전통이 되었습니다. 과연 바버는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떤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있을까요? 바버는 1894년 잉글랜드에서 존 바버라는 남자가 제이 바버 앤 선즈를 창립한 것이 시작입니다. 당시에는 방수의류를 판매하는 상점이었죠. 그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수의류를 판매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왁스 재킷을 개발합니다. 당시에는 아마섬유에 오일을 먹인 방수원단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무겁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면에 오일 왁스를 코팅해 가볍고 방수가 잘 되는 원단으로 재킷을 만들었습니다. 존이 개발한 왁스 재킷은 세탁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씩 왁스만 덧발라주면 대대로 물려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볍고 통풍까지 잘 되었으니 기존의 옷들보다 인기가 많았던 건 말할 필요도 없었죠. 바버의 왁스 재킷은 거지 같은 날씨에 고생하는 주민들에게 기능성 제품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후 바버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합니다. 자신들의 제품이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죠. 과거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바버는 젊은 층을 상대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옷의 디자인을 젊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전략은 성공하게 되었고 사랑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두 차례의 큰 전쟁으로 인해 방수 재킷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바버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바이크 관련 의류들도 출시하면서 카테고리를 넓혀가게 됩니다. 1970년대부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비데일과 뷰포트 등의 재킷이 등장했죠. 우리가 바버하면 떠올리는 아우터들은 이 시기 즈음에 탄생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신제품을 개발해 내놓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방수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였지만 현재는 명실공히 영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죠. 랜드로버, 페널리곤스, 헌터부츠, 버버리, 그리고 바버.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국 왕실이 매우 사랑하는 브랜드라는 겁니다. 영국 왕실의 구성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바버의 옷을 입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 왕실에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 공, 찰스 황태자 모두로부터 동시에 인증을 받은 납품업체는 그닥 많지 않은데 바버는 이 세 명에게 1974년, 1982년, 그리고 1987년에 각각 인증을 받았죠. 사실 바버의 옷을 입으려면 매우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몇 번 입다가 유행이 지나면 간편하게 버리는 옷은 아니죠. 왁스가 벗겨지면 1년 정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냄새가 나는 왁스를 다시 입혀줘야 하는데 직접 왁스칠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겁니다. 이런 특징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바버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관리해 입는 옷이며 관리만 잘한다면 대를 물려 입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지만 오래가는 건 있죠. 명품이라고 불리는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버도 이런 면에서 보면 명품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2022년 바버가 서울에 리왁싱 센터를 오픈하면서 국내에서도 왁스칠을 대신해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왁스 재킷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 하나 덜었네요. 영국을 대표하는 스타일 아이콘들도 바버를 매우 사랑합니다. 케이트 모스와 알렉사 청도 바버의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알렉사 청이 페스티벌에서 바버의 비데일 재킷을 입은 사진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알렉사 청은 아예 바버와 함께 콜라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딴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는 알렉사 청,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바버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바버는 의외로 개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개들을 위한 왁스 코트와 액세서리들도 내놓고 있죠. 바버의 고객층 50% 이상이 개를 키운다는 설문조사에서 착안해 새로운 라인을 전개한 것입니다. 바버독스라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따로 만들 정도로 바버는 네 발로 걷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같네요. 영국 왕실과 패션 피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바버,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여전히 새로운 옷들을 내놓고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지만 과거부터 이어져 온 바버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는 여전히 지켜져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도 바버라는 브랜드가 전통을 유지하면서 변하지 않는 옷들을 생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정한 패션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폴로 랄프 로렌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967년 랄프 로렌에 의해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브룩스 브라더스나 제이크루 등과 함께 미국적인 옷차림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폴로는 클래식하면서 세련된 옷들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과연 폴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창립자 랄프 로렌이 폴로를 시작하기 전 뭘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 브룩스 브라더스의 판매원이었습니다. 이 시기 랄프 로렌은 직접 디자인한 넓은 통의 넥타이를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때 넥타이의 브랜드를 폴로로 달고 판매를 시작했죠. 이 넥타이가 미국의 유명 백화점 니만 마커스에서 1200개의 대량 주문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폴로라는 브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랄프 로렌은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영감을 받아 폴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두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해보면 매우 비슷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폴로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가 폴로 랄프 리프시츠가 될 뻔했다면 창립자 랄프 로렌의 원래 이름은 랄프 리프시츠였습니다. 미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이름이었던 덕택에 랄프 리프시츠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로렌이라는 성으로 개명해서 지금의 폴로 랄프 로렌이 탄생할 수 있었죠. 우리는 흔히 이 로고가 새겨진 브랜드를 폴로라고만 부르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폴로라고 부르는 브랜드도 여러 라인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폴로로 알려진 폴로 랄프 로렌과 캐주얼 의류 라인인 더블 RL, 럭셔리 라인인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등으로 나눠져 있죠. 국내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물론 폴로 랄프 로렌입니다. 폴로의 광고나 화보를 보시면 다양한 인종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폴로라는 브랜드가 아메리칸 드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옷만 파는 게 아니라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제시해 폴로의 옷을 입으면 상류층이 될 수 있다는 마케팅을 펼친 게 폴로의 주요 성공 요인이었죠. 최근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폴로는 다른 브랜드보다 먼저 발빠르게 이런 개념을 도입했던 겁니다. 폴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카라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흔히 카라티라고 부르는 폴로 셔츠는 원래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폴로 선수들을 위한 유니폼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해야 하는 격렬한 폴로 경기에서 선수들이 옷의 매무새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았지요. 폴로 셔츠의 경우 컬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옷에 밀착되어 있어 쉽게 모양이 변형되지 않아서 폴로 선수들이 많이 애용했죠. 라코스테가 그랬던 것처럼 랄프 로렌은 이 폴로 셔츠를 일상복의 영역으로 가져왔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 옷을 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폴로 셔츠가 브랜드의 대표 아이템이 되면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로고도 만들었죠.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며 이미 미국에선 여러 번 리메이크된 영화입니다. 그중 1974년 로버트 레드포드와 미아 페로우가 출연한 위대한 개츠비 영화의 의상을 모두 랄프 로렌이 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디 앨런의 영화 애니올에서 다이앤 키튼의 의상도 모두 랄프 로렌이 담당했죠. 이 영화들을 본다면 랄퐁 스타일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 같네요.
앞에서 아메리칸 드림과 폴로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흑인 남성 모델을 기용한 브랜드도 바로 폴로입니다. 이전까지 세계적인 브랜드의 남성 모델은 거의 백인들이 도맡다시피 했는데요. 폴로에서 1994년 타이슨 백포드라는 모델을 쓰게 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는 폴로의 모기업인 랄프 로렌 코퍼레이션에서 운영하는 폴로 바가 있습니다. 폴로 옷을 차려입고 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 싶네요. 미국 내에서는 한 장에 $20밖에 안 하는 폴로 티셔츠가 왜 한국만 오면 10만 원이 넘어가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과거 폴로는 국내 백화점에서 미국에 비해 60%나 비싼 가격의 제품을 판매했죠. 그 이유는 마진을 일부러 많이 책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각종 제반 비용을 제외해도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장사겠죠. 그래서 저렴하게 폴로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는데, 현재는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구매가 불가능해져서 폴로 곧이라는 별명까지 생겨났습니다. 폴로 옷을 북한 사람들이 만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랄프 로렌의 중국 하청업체들이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해 의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버버리도 이 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노키아에 들어가는 강화유리 공장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된다고 하니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폴로는 미국 패션계의 대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인기를 받았죠. 디자이너 랄프 로렌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디자이너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왕실로부터 명예기사자기를 받았습니다. 미국 디자이너가 왜 영국에서 기사자기를 받냐고요? 다이애나 비와 미들턴 왕세 손빈 등 많은 영국 왕실 구성원들이 폴로의 의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패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이 브랜드, 2022년 7월 기준으로 한국에서만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스파 브랜드처럼 폴로를 대체할 브랜드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이런 위기에서 과연 앞으로도 폴로는 미국 패션의 선두주자로 남게 될 수 있을까요? 조용한 럭셔리가 인기를 끌면서 티나지 않는 고급스러운 브랜드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이탈리아 출신의 브루넬로 쿠치넬리도 그런 브랜드 중 하나죠. 캐시미어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고급 소재로 만드는 옷들로 유명한 이 브랜드는 정장 한 벌에 500만 원을 훌쩍 넘길 만큼 비싼 가격을 자랑하지만 상류층이 사랑에 맞지 않는 브랜드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요. 과연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같은 이름을 가진 창립자에 의해 1978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시골 출신의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큰 사업을 하길 희망해왔는데 그가 고른 아이템은 바로 캐시미어 스웨터였죠. 1977년 그는 고향 근처의 작은 작업장에서 밝은색으로 염색된 캐시미어 스웨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차렸습니다. 브루넬로 쿠치넬리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갖고 있던 돈은 고작 550유로 정도였습니다. 이 브랜드의 2023년 매출이 11억 4천만 유로였으니 얼마나 회사가 커졌는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브루넬로 쿠치넬리 이전의 캐시미어 의류는 식상했습니다. 색은 단조로웠고 디자인도 평범하기 그지없었죠. 이랬던 캐시미어 의류를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탈바꿈하면서 그는 캐시미어 의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덕분에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캐시미어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요. 럭셔리, 스타일, 편안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캐시미어 스웨터는 패션 애호가와 럭셔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고급 캐시미어 스웨터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죠. 브루넬로 쿠치넬리에서 사용하는 캐시미어 원산은 몽골 지역의 사냥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몽골 지역의 캐시미어는 다른 지역의 캐시미어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보온성이 뛰어나 최고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몽골 지역은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커서 사냥의 털이 더 얇고 부드러우며 따뜻하죠. 창립자인 브루넬로는 케네디 주니어와 지아니 아넬리의 캐주얼한 세련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좋은 걸 봐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네요.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메이드 인 이태리 라벨의 열렬한 옹호자입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 그리고 이태리 내에서 장인들이 제품을 만드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디자인은 여전히 장인들의 손에 의해 이탈리아의 전통을 따르고 있죠. 숙련된 장인들과 고품질 재료, 이탈리아 스타일의 디자인 덕분에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지금까지 성장해왔습니다. 겉무늬만 메이드 인 이태리인 다른 브랜드와는 달리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요즘 시대에 흔치 않은 진짜 이태리 장인 브랜드이며 그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페이스북의 창립자로 유명한 마크 저커버그의 회색 티셔츠는 브루넬로 쿠치넬리 제품입니다. 한 장에 $300나 하는 이 티셔츠는 브루넬로 쿠치넬리가 특별히 저커버그를 위해 맞춤 제작한 건데요. 티셔츠도 맞춤 주문할 수 있는 재력이 부럽네요. 이게 진짜 조용한 럭셔리 아닐까요? 2023년부터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향수도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향으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향수들이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이름을 달고 나오지 않을까요? 고급스러운 옷 이외에도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직원들을 매우 아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창립자는 어린 시절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면서 노동자들의 힘든 상황을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업무 문화를 만들었죠. 노동 착취로 얼룩진 패션 산업에서 브루넬로 쿠치넬리처럼 사람을 존중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이미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의 직원들은 매일 무료 점심, 많은 월급, 유연한 근무 시간과 같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업무 시간 이후에 연락을 하거나 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근으로 얼룩진 한국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아닐까 싶네요. 이 시대의 명품이란 더 이상 질 좋고 아름다운 제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착취해 명품을 만든다면 그건 명품이 아닌 그냥 물건일 뿐이죠. 직원들이 행복한 상태에서 윤리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브루넬로 쿠치넬리라면 진정한 명품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요? 최상의 제품을 만드는 브루넬로 쿠치넬리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다면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